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박성명의 이슈 펀치가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슈 펀치 73회 73번째 시간입니다. 6월 2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 박성명의 이슈 펀치는 오늘 이 순간까지 좌우 그 사슬을 끌어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실천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좌파 우파가 아니라 여야의 경계선도 뛰어넘어서 단 하나 정도만큼은 방송도 국민을 중심으로 보는 방송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개화되면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송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초지일관 그 방송을 했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또 너무 진용하지도 않고 좀 편안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의 정치 상황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길을 찾아보고 쓴소리도 하고 가끔 갖다는 호통도 치고 좀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저희들의 이 초심은 변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때문에 저희들은 힘차게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세명대 이상희 교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요즘에 이상희 교수님 얼굴이 좀 많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정치에서 한 번 물러서서 본다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제가 발을 담그지 않고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그만큼 마음이 편한 거죠. 정치에 이제 선거도 끝나고 해서 한 발 물러나서 정치 현상을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 네, 그렇죠. 확실히 제가 봐도 얼굴이 좀 이제는 좀 제대로 저희 방송에 얼굴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상징성 있는 인물 같습니다. 아이고, 박 박사님만 하겠습니까? 겸손한 것이 같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50분 동안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뭐 뵐 수 있겠어라고 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한 30년 정도 한국 정치를 분석한 저의 생각으로는 약간의 기대가 좋습니다. 큰 기대 하시면은 크게 실망하십니다. 약간의 기대. 일보 전진. 딱 좋습니다. 일보 전진 정도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나갑니다. 정말로 개가 짖어도 한국 정치는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기대가 너무 커버리면은 실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일보 조금 야박하면 반보 정도는 앞서가겠지라고 생각을 보시면은 21대 국회도 제대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보 정도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통합당이 지금 이제 화두죠. 통합당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지 않습니까? 뭐 야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한국 정치를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통합당은 재건돼야 됩니다. 20대 국회에 그런 통합당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를 망쳤습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통합당은 앞으로 재건이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왔는데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진정성이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조금 시선을 보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의 정책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 통합당이 약자와의 동행? 지금까지는 강자와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데 갑자기 약자와의 동행. 이 슬로건일까요? 그냥 해보는 소리일까요? 진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의당과 같은 겁니다. 자, 요 변화했습니다. 설사 쇼라고 하더라도 변화는 변하죠. 자,
임기가 1년이니까 1년 뒤에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1년 뒤에 자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정계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1년 동안 맞습니까? 할 때 맞다고 하면 이 정당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통합당 살아납니다. 그러면 민주당 180석을 갖고 있는 정확하게는 177석입니다만 총선 때 180석을 얻었죠. 긴장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긴장 속에서 발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약자와의 동행이야. 약자를 짓밟더라. 약자를 무시하더라. 라고 하면은 통합당 희망이 없는 겁니다. 대선 때 또 지고 또 비대위 체제 들어서고 뭐 그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뒤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시작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람들 다 이게 눈에 불 켜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깜짝 놀랄 카드가 있다. 놀라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되는 측면은 뭐지? 경제민주화는 별로 놀랄만한 카드가 아니죠. 그건 과거에 해왔습니다. 깜짝 놀랄 카드. 그리고 우리 보고 놀라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저 안 놀라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김정일 위원장님의 그 카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가 정책에 놓으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외 사례도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에 맞는지 적실성을 따져보고 잘하면 엄청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 카드가 뭘까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카드를 말했던 배경, 방향, 가능성들을 한번 이상희 교수가 따져보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죠. 물론 항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박성명의 이슈 펀치 이슈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깜짝 놀랄 카드가 뭐냐? 두 번째는 21대 국회 원구성 최대 쟁점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략가이면서 소통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평론가인 이상희 교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극찬을 하시는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정말 걱정한 게요. 이번에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본인을 포함하지 않는 9명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송마다 논평이 많아요. 별 논평이 다 있는데. 그렇죠. 다 논평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이상희 교수는 이 정당에 대해서 허이 껴뚫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정치판을 매번 추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일단 점수를 한번 해봅시다. 10점 만점에 몇 점? 전 7점. 7점. 네. 좀 약하죠. 10점 만점에 7점. 네, 7점. 좀 박합니다, 저는. 네. 네. 저는 난 8.5. 네, 8.5. 5 정도, 상당히 후하게 8.5 정도. 주셨네요. 뭐 네. P 플러스 A는 아닙니다. 네. 요즘 학교 가면 웬만하면 다 B학점이에요. 그렇죠. 잘하면 A학점이고 네. A학점 잘한 건 아닌데 뭐 B학점 정도 된다고 해서 저는 10점 만점에 8.5인데 7점. 7점. 아, 네. 7점.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네. 뭐 학점으로 따지면 B학점 약간 밑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걸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뭔가? 당이 평상시 상황이 아니고 지도부를 구성이 못하는 비상적 상황을 대신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이죠.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상시조직인가라고 본다면은 상시조직이 아니죠. 임시조직이라 봐야 되겠죠. 물론 임기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당이 위급 상황에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다. 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움직이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네, 잠깐만요. 중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좌우에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국회에 입성한 유명한 변호사 출신 있죠. 김미애 당선인 여성분이고 또 성일종 이번에 최고위원 됐죠. 당 지도부가 지금 앞에 벽면에다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 변화 어마어마합니다.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을 아까 봤는데 네, 이상의 교수님.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 상황, 비상 상황에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내공을 갖추고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비상대책위원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검증이 돼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또는 국민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적어도 보수 진영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겠죠. 향후 결과가 그렇죠. 우리 그 박 박사님께서 지적했다시피 1년 뒤에 정말 약자와의 동행을 한 정당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면 그건 대단한 성공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냥 드러나는 면면을 봤을 때 글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당의 비상적 상황에서 이걸 구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췄느냐.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젊은 신진 세대들로 자리를 배치를 하고 전면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은 어떻 혹평을 한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골목대장 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의도 자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면을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정치에 있어서 신선함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변화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선호 뭐 이런 것들은 나이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해서 그 정치가 썩었느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생각이 어떻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그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호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나이만을 앞세워서 젊은 사람들을 검증도 하지 않고 앞에 내세웠다 그러면은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 대한 판단과 행보를 사실상 제어하지 못하고 김종인 독보적인 행보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뭐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서너 명 정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권에 저도 20, 30년 있었습니다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과연 당의 지금 보수의 위기고 보수가 참혹하게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견인할 수 있는 내공을 가지고 있느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보수의 가치와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단 한 분이라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7점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다만 왜 7점이냐 하면은 그래도 표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뭔가 선수 위주라든가 다선 위주의 정치적인 노회한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우리 당은 젊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7점인 겁니다. 역시 이상민 교수는 참 샤프합니다. 저는 이 겉으로 일단 볼 때 당연직 빼고요. 여성 2명 거기다가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비대위를 꾸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를 보고 저는 피부 학사학점 10점 만점에 8.5점이라고 했는데 이상희 교수님은 콘텐츠를 보고 난 다음에 7점으로 딱 저는 큰만 보고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극과 속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박사님께서도 진행 머리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와닿습니다. 이게 야당을 좋아해서 야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물론입니다. 법 질서를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수 제1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균형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대 여당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견제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단지 보수고 진보의 어떤 진영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를 우리가 따끔하게 채찍질해야 되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대위 9명, 김종인, 주호영, 이종배는 이제 당연적으로 3명이 포함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이제 6명은 성일종 의원, 김현아 전 의원이죠. 이제 김현아, 네, 성일종 의원 이번에 당선인이고, 김현아 전 의원이 이제 이번에 탈락을 했었죠. 전 의원이 발탁이 됐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김미애 당선인, 여자 노동자 출신으로서 말 그대로 약자 편에 섰던 그런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병민 위원장 이번에 총선에서 탈락한 맨 일찍에 있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총선에서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김병민 조직위원장. 그 다음에 가운데가 김재섭 도봉갑의 조직위원장.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졌었죠. 그다음에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30대입니다. 요새 30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9명이죠, 그죠? 9명이 세팅이 됐는데
과연 이 모습이 저는 겉으로는 이런 모양이 괜찮다고 싶었는데 이상희 교수는 이 중에서 지금 통합당의 재건을 정말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략이나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느냐고 묻길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있지 진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렇네. 또 거기다가 골목대장이 열렸습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저는 애핵점을 안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팀 자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동무대를 가능하게 하는 모임이에요. 그죠? 정치를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배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른이죠. 큰 어른이죠. 가능할까요?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당의 쓴소리가 나올, 당의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이들 젊은 비대위원들이 NO!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끝까지 지금까지도 일부는 강한 보수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오케이! 하고 또 따라가 줄까요? 따라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신을 또 붙여버리는 겁니까?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외양만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B 플러스 학점인데 나도 콘텐츠를 볼 때는 애핵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8.5점. 저보다도 더 콘텐츠를 강조하는 이상희 교수는 C학점 7점을 뒀는데 조금씩 제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상희 교수가 틀리고 제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수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데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한 번도 저는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성일종 의원도 뭐 이름은 압니다만 어떤 분인지 김연아 의원도 뭐 부동산 얘기만 했었는데 뭐 모르고 김비현은 더더욱 모르고 김재섭, 정원석 비대위원 처음 보는 인물이라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아서 이분들이 뭐 멋있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대한민국 야당의 재건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통합당 재건에 동량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당직 인선을 1일날 발표를 했는데 당 사무총장의 김선동 전 의원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그죠? 네. 전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을 했고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송원서 의원. 송원서 의원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은 김선동 전 의원이죠. 이제는. 네. 김선동 전 사무총장. 제1야당의 사무총장. 이거 힘이 셉니다. 사무총장이고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송은석 의원이 맡았죠. 네. 행정고시 출신이고 기재부 이분입니다. 기재부 이 차관을 지냈죠. 경제통, 예상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 현실을 아는 전문가를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인은 조선의 김은혜 의원, 유명한 앵커 출신인데 이분은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희 교수도 잘 알죠. 그죠? 네, 저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같이 근무했었죠. 네, 김은혜 이번에 당선인이 의원이 이제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당의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당 사무총장의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이죠. 네.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원내의 재선 3선급 의원들이 당 사무총장을 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 의원이 했다는 부분들이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대위 구성에서도 원외가 제법 있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청년들은 다 예, 대부분 원외입니다. 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원외를 어느 정도 좀 다잡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참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표면적으로 좀 달라졌다 그러면은 결국 당 지도부 쪽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선 의원들 위주가 아니고 뭐 초선이고 또 재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의원 이런 것들 뒀다 그러면은 뭐 계획적 의지를 그만큼 반영한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지내왔었던 통합당의 보수적 관행을 깨뜨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목에 네. 좀 뭐가 걸려서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선 의원들을 기용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이어왔던 통합당의 모습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을 지지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점이 있었다라고. 그런 점에서는 뭐 괜찮은 거죠, 그죠? 예, 예. 이상해서 물 한 컵 드시고 가십시오. 네. 네. 자, 뭐 저도 그 때문 동의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국회에 가면 이제 선수, 뭐 초선이냐 재선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요직은 보통 뭐 3선, 뭐 4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선수만 쌓아가보면 다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이런 초선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의 당의 주요 인선을 볼 때에는 그런 기존의 관례를 깼습니다. 그죠? 그 점을 이상희 교수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 사무총장에 이거 알짜 자리거든요. 당에서는 당 대표 다음에 그 두 번째 자리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에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순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봉을에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당에서도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 원내 수석부대표, 여의도 연구원장 등등 해서 상당히 중량급 인사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원내가 됐는데 사무총장 발탁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김성동 전 의원 모시고 와. 또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관료 출신이고 경제학자다 보니까 뭐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를 잘 알고 있는 실무형 경제 전문가를 발탁했다. 이런 거 이해가 됩니다. 송원석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 대변인은 이제 앵커 출신인 김원효를 발탁했는데 이 모양새 볼 때는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거는 괜찮다. 거의 뭐 핵심 정도 줄 수가 있다. 이상희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비대위와 또 이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역량, 정치력에 달려 있는 거죠. 리더십에 달려 있는 거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박성명의 이슈펀치가 오늘 73회 73번째 시작과 동시에 항상 했던 얘기, 지겹도록 했던 얘기입니다. 좌파 우파 그런 거 없다. 코로나19의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가자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좌파 우파로 싸움질 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누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 이번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정치판에서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일 날 5월 27일 날 조직위원장을 불러가지고 비공개 특강을 했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게서 했는 얘기입니다. 지금껏 말해온 보수, 자유우파 이런 말 더 강조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라. 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20번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는 실패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틀리면은 그러나 감히 말씀입니다. 박성명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성명은 틀려도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일 야당 살아야 됩니다. 100배, 1000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워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인터뷰 할 때도 깜짝 놀랄 만하다.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당은 김종인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3명이나 국회의원들이 따라줄까요? 지금은 가만히 이게 엎드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 이상희 교수님. 네. 김종인 위원장의 이 워딩 자체가 저희가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그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얘기했던 거죠. 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통합당의 정강 정책부터 시대 정신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보수, 자유파 이런 말 더 강조하지 말라. 국민은 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네. 이거예요. 과연 이 얘기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통합당 내의 다선 의원들이 이야기했으면 이 말이 울림이 있었을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울림이 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 상당히 예민하게 이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게 보수, 우파 이런 말 앞으로 하지 마라. 시장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념의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또 주장한 바도 맞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이죠. 상당히 일종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전략상으로 봤을 때 시장 교란 정책이다 봐야 되겠죠. 시장 교란 정책.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번에 대승을 하면서까지 전략을 크게 본다 그러면은 크게 진보와 보수를 양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대한 결속을 다져왔었고 고스란히 그에 대한 결속력을 보여왔습니다. 보수는 상당히 갈라져 있었죠. 그래서 결속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류가 됐던 게 분파가 됐던 게 보수 진영이었죠. 반대로 그러면 중도층을 누가 가져갔느냐? 정책에 대한 이니시티브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겠죠. 그 정책에 대한 이니시티브가 여권에 있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갈라놔도 결국 여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재난긴급지원금이라든가 등등 정책에 대한 실행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도 지정을 흡입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 시장이 극명하게 대립이 됐어도 민주당이 더 많은 중도 진영을 가져갈 수 있었다. 여기 이제 애국 결집 효과도 있었고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5, 6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념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세계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가 보수가 여기에 대해서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중도 외인 확장력이 없다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도 확장력을 가지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수가 수구 보수적인 어떤 그런 형태들 그리고 그 이어져 오는 그런 관성들 이런 것 때문에 중도 진영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매듭을 확실하게 잘라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 우파에 대한 개념 자체를 후순을 밀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슬로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자의 동행.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약자의 동행이 뭡니까? 서민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민 정책은 노동과 복지입니다. 네. 이건 진보 진영의 단골 메뉴거든요. 네. 이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가져가서 전체적인 중도 확장성을 확실하게 기하겠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오늘 또 원내 의원 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진취적인 정당이 되겠다. 좀 그 얘기 할게요. 예. 그 얘기 할게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이상희 교수가 뒤 얘기, 이 정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한 워딩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 개발만이 살 길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정책 개발만이 살 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취임 1승을 한 얘기가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진취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보다도 더 앞서가는 것. 진보보다도 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이랬습니다. 우와! 용어들을 정의당하고 경쟁하겠다는, 정책 경쟁하겠다는 것. 이 정도가 되면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보수 정당의 혁신적으로는 가장 혁신적인 정당이 되는 겁니다.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대위 산하에도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될 경제사회 재반의 여러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통합당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얼마 정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피폐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민생이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약자와 서민들은 더 많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네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그네들의 민생을 책임져주는 정당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인데, 글쎄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방향성은 대단히 옳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것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정도와 정말로 이제 김용인 위원장이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득을 위해서 당연히 정강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정강 정책은 그대로 있는데 혼자 말만 해보들 백날 말해본들 뭐 하나만 말은 무슨 말도 못하겠습니까, 그죠?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정강 정책을 이렇게 맞추면 바꿔야 됩니다. 정강 정책 제가 놓은 대로 꼼꼼하게 지켜볼 겁니다. 정강 정책, 정책 규제 바꿀 겁니다. 그 하나. 두 번째는 당의 소속 의원들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수구 꼴통의 의원들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당이 이렇게 바뀌는데 돈이 못하겠으면 그냥 그만두시든지요. 두 가지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통합당의 체질이 바뀌고 있구나. 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변하는데 김정은 혼자 위원장 나와가지고 말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만 얘기하고 마치 국민들 현혹해서 무슨 그런 뭐 아젠다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나쁜 거죠.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봅니다. 앞으로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고 정책의 기본 기조도 바꾸고 당의 핵심 의원들도 나머지 일부 의원들은 빼버리고 핵심 의원들도 완전히 바꿔서 통합당이 드디어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새로운 야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 연장선에서 김영희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3차 추경이 되겠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는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디프레션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골목 상권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정정책가 필요한 거죠. 역대급의 재정정책. 과거의 통합당 같으면 또 발목 잡을 겁니다. 재정 수지가 어떻고, 무슨 후대 세대에게 피해를 남기고, 뭐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정부가 하는 것만 발목만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정부한테 협조할 수 있다. 지금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인 위원장은 합리적인 근거만 갖고 있다고 말하면 지금보다도 더 큰 추경 규모도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정말로 처음 봅니다. 통합당에서 더 큰 규모가 온다고 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부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경제 현실을 김정인 위원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약자를 위한 동행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통합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더 큰 규모도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 오면 협조하겠다. 와, 이상희 교수님, 이거는 지금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죠? 상당한 변화로 봐야 되겠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김정인 위원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네. 뭐 총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100만 원씩에 대한 또 집행,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전폭적인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일부에서는 여기에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주호영 의원도 뭐 충분히 이 입장은 이해되고 또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이게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게 있죠.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원구성과 추경안을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원구성을 빨리 해달라. 그래야 3차 추경안 심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야당을 보고 협치를 통해서 추경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원구성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원구성을 협조를 안 해주면서 추경안을 협조해달라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177석, 180석의 위력을 발휘하려 그러면은 야당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충돌이 일으켜져야 힘을 발산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구성을 안 하게 되면은 이 국민적 위기, 국가적 위기의 추경 협상이 통과되지 않겠다면 따라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원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독자 처리할 수 있어요. 명분이 되죠.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 본인의 철학도 그러하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에게 각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추경안 좋다. 우리가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여기 추경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여기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야당답게 좀 따져줘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인 위원장은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해석이 또 가능하다. 참 정치가 참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라. 그 정치가 이 뭐 어떤 허위나 또는 뭐 어떤 전략적인 음모를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말과 사회 현상이 일치돼야 그 말의 국민의 설득을 얻게 되는 건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봐야 되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 평론가가 있는 거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을 하나도 도와주겠다. 심지어는 뭐 도와주는 것도 훨씬 넘어서서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큰 추경보다 그렇죠. 넣을 수 있다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렇죠. 민주당이 칼끝이 무뎌져 버렸죠. 네. 오,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일단 저기 우리가 이따가 2부에 지금 그 원구성 문제를 얘기하는 그것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문제는 이따가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죠. 김종인 위원장. 계속 이 문제를 제가 짚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김종인 위원장.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지만은 앞서 저희가 평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 밑에 흐르는 것을 봐야 되죠. 그죠? 강물이 위에 쭉 흘러간다 그래서 고요하다 그래서 진짜 고요할까요? 강에 3m, 4m, 5m 수심은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그 밑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 거만 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죠. 위에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 침묵하지만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정강정책 기조 변화도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또 조만간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인물들 다 돌아올 것이다. 이를테면은 황교안, 홍준표 복당, 나경원, 오세훈, 심재철 등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다 스물스물 나오지 않겠는가. 도로 통합당으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내부의 정치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은 만들지 않았죠. 김영희 위원장 1년 뒤에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놓는 거죠. 뭘 바꾸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김영희 위원장 체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희 교수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첫 스텝이라고 본다 그러면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이념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의 예봉을 피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추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외인 확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네. 분명히 보이는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향후 추석까지 추석 민심이 1차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고비는 연말까지고요. 지지도입니다. 네. 당의 지지도는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정책적 지지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 홍준표라든가 김태호라든가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틈새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통합당은요. 한 사람의 깃발 체제가 지지도가 강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가정을 해서 지지도가 올라갔고 당이 어느 정도 민주당과 견줄 바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보다는 전혀 새로운 인물을 등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그러면은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와는 결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네. 보수 우파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념 시장은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어떤 혁신의 구도, 개혁의 구도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아니고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보수 진영, 넓게는 국민적인 중도 진영, 전체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리가 김종인 위원장의 복심이 아니겠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상희 교수의 논평이 참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통합당을 바라볼 때 기준은 저도 20대 국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합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한정당이 돼서 그로 인해서 민주당도 긴장하는 그 긴장 속에서 한국 정치는 발전하는 그런 정치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그 마중물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보고 저희 박선명 20번째는 계속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디로 가는지 따지고 짚어보고 박수도 보내고 질책도 하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체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이크가 계속 빠졌습니다. 어쩌다가 마이크가 빠졌습니다. 리얼입니다. 네. 툭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21대 국회 원구성을 하는 문제인데, 21대 국회가 새로운 정치를 타점을 했죠.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면접입니다. 새로운 정치. 그런데 지금까지도 원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또 자신들의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느냐? 우리가 다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액면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일종의 기싸움 또는 삿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은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최대 쟁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말 나옵니다만 다 이거는 그냥 협상용입니다. 최대 쟁점만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역대 국회가 원구성을 했던 날짜를 보니까 평균 41일입니다. 국회문을 열고 41일 동안 원구성이 안 됐어요. 41일 만에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일주일도 아직 안 됐으니까 시간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때마다 항상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외교위원장, 또 중요한 노른자이라 그러죠. 국토위원장 이런 것 등등 가지고 싸움을 해왔는데 21대 국회는 지금 어떨까요?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 뭐냐면은 원구성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5일날 국회법에 있는 대로 단독으로 20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거예요.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구성 문제는 협상용이 아니에요. 국회의장단 우리가 당초 입장대로 처리합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5일날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처리할까요? 준법 개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회법상. 법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네. 과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본회의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해버리게 되면은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위 구성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되거든요. 이 지렛대 역할인데 물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의장단 선출해서 2일 동안 국회의장 선출하고 2일 동안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의장이 집권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상임위 구성을. 그러면은 여당 위주의 상임위원 구성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177석의 힘을 발휘한다고는 본회의에 여당이 의도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법 개정, 준법 개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식사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 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구성에 있어서는 이게 DJ 정부 때
신사협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네, 이런 문제. 그 DJ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이걸 되돌리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다라는 그렇겠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결국 법사위와 얘기를 가지기 위한 일종의 브리핑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대목은 잠깐만요, 이상 교수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인 것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고 원구성은 협상용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원구성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가겠다. 달라진 국회,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박광온 최고위원도 언론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다거나 독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상화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합니까 이게? 한번 이거 따져볼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서로가 지금 힘겨루기 박광원 지금 최고위원인데 정상화 지금까지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약간 이 배분을 한 것은 정상화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박광원 최고위원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한다고 봅니다만은 방금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최대 쟁점은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네. 통합당은 다 그쪽이 네. 우리 민주당도 야당이 그쪽이 가져야 다 되겠다. 지금 네. 이 싸움이죠. 네. 견제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보면은 소위 국회의 일종의 게이트키퍼를 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네,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것은 네. 법사위로 가기 전에 그렇죠. 네. 마지막적으로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못 통과를 못 그렇게 시켜.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딱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뭐 아시다시피 박사님 국회 권한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권, 그다음에 입법권, 그다음에 예산 결정권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예결위 두 개가 예산 결정권하고 소위 입법권을 권력과 돈 그렇죠. 두 개 다 지고 있는 두 개 거죠. 다 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후반기 정책 실현 그리고 이 코로나 국가 경제 위기 등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입장으로서는 법사위라든가 예결위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권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주당이 하고요. 네. 법사위는 야권이 주는 통합당을 주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협약 카드에 나름대로 각 진영이 갖고 있는 어떤 물밑 협상 카드로 있겠죠.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법사위의 뭐 자구 계획이죠. 뭡니까 저 법체계하고 체계 자꾸 해석에 대한 권한. 이 부분인데 이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 거의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왜 그래 변하지 않고 있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되지만 바꾸지 못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어떤 이유냐 그러면은 법 전문가들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겁니다. 자꾸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법조문의 명확성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떤 최종 관문에서 사실상 따져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법사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법을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사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구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두겠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장이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 일단 직속 관할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보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참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제 법사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원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상원이 없죠, 그죠? 단원제인데 미국은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하원에서 법을 만들면은 상원에서 이제 체계, 이 법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른 법 체계하고 충돌되는 건 없는지, 이 자꾸 그러면 맞는 거지. 이를테면은 국민 모두의 것 했는데 국민의 것, 이것도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심사를 하는데 빨리 이거 지금 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가지고 법사위로 올라가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더라도 법사위에서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거 뭐 다음에 좀 논의합시다 하면은 본회의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사위를 상원의원이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상원에서 그 한 역할을 빼버리자. 그러니까 체계라든지 또는 그 작구, 이 법의 이 작구를 글자를 문장을 바꾸고 조정하는 것을 빼버리자.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도 걸고 나름대로 긴장을 서로가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거 없애버리면은 다른 위원회와 똑같으면은 그 법사위원장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희 교수는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저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체계 작구 심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안에는 법률 전문가들 천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몰랐어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고 그러더니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없애버리고 법사위도 똑같이 다른 거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옳다고 보고 그래서 국회의장에 대한 안티테제, 국회의장에 대한 이 견제의 심리로 법사위원장을 두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 혹시 민주당이 다음에 일당이 돼도 통합당이 일당이 돼도 저는 이거는 바꾸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더 지켜볼 될 대목이고 아무튼 자 이상희 교수님 네. 결국은 좀 우리가 바로 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도에서 가져가느냐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리고 또 거대 여당을 견제할 통합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상임위원장을 놓고 위원장을 놓고 지금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5일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일날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본회의를 설사 연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개의는 하더라도 개의하고 반대하면 정회를 하겠죠, 그죠? 네. 여기서 뭐 국회의장단을 뽑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8일날 상임위원장 뽑는 이런 일방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77석이라는 것이 거대의 힘인 동시에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이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은 명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적 위기 상황 추경 처리 등등. 그리고 일하는 국회. 이거 결국 프레임을 그렇게 이제 야당이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약자편입니다. 이게 거대 여당이 아무리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애국 결집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방적으로 18개 상임위를 독식한다든가 일방적인 개헌을 통해서 야당을 무력화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예상될 수 있다 그러면 5일까지 이것을 협상안을 만들어내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 독주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가 팽팽하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을 가지고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5일날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임시회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만날 계획이 있는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될 텐데 과연 할지 안 할지 아마 한다고 임시회는 소집을 하는 것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하면은 열리는 거죠. 열리는데 국회의장이 과연 본회의 개회를 할지 설사도 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의를 해서 여야가 협상을 해보시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으로 민주당이 108석을 믿고 국회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만약에 다른 상황이 나오면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망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세명의 이슈펀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